안녕하세요. 엘리사네 다람쥐 책방입니다. 오늘은 논어의 11번째 장인 선진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편은 공자의 제자들 가운데에서도 덕망이 높고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들, 즉 선진이라 불린 제자들의 모습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승인 공자께서 제자들의 장점과 한계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기계 속에서 어떤 가르침을 찾고자 했는지 차분히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구절씩 고요한 마음으로 함께 낭독해 보겠습니다. 제11장 선진편 1장 자왈 선진 어례약 야인야 후진 어례약 군자야 여용지 즈고종 선진.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약에 먼저 나아간 사람은 소박한 사람이고 예약에 뒤늦게 나아간 사람은 군자이다. 만약 사람을 등용한다면 나는 예약을 먼저 배운 사람을 따르겠다. 공자께서는 인간의 학습 과정과 마음의 바탕을 나누어 설명하십니다. 예약을 먼저 익힌 사람은 예와 음악의 규범을 통해 비로소 품격을 배우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본래 성품이 꾸밈이 없고 순박하여 배움을 통해 비로소 자신을 다듬고 정제해가는 소박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반면 예약을 나중에 익힌 사람은 이미 갖추어진 품성과 절도가 어느 정도 마련된 뒤에 예약이라는 형식을 통해 완성을 더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공자는 그들을 군자라 부르며 본래 기질이 단정하고 온화한 사람들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스승 공자께서는 뜻밖의 선택을 드러내십니다. 사람을 쓴다면 나는 먼저 예약을 배운 자들을 따르겠다. 즉, 이는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배움을 통해 변화하려는 사람, 배우고 익힘 속에서 성장을 이루어내는 사람을 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공자는 타고난 기질보다 배움으로 변해가는 힘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미 군자의 틀을 갖춘 사람보다 순박하지만 배움의 진솔함을 품은 이가 더 신뢰할 만하다고 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사람의 완성도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닌 변화의 가능성과 진정성을 살펴야 한다는 공자의 깊은 시선이 담긴 구절입니다. 2장 종아어진 채자 객 불금문야 덕행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 언어 제야 자공 정사 염유계로 문학 자유자하.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옛날 진과 채지방에서 나를 따른 제자들은 지금 나의 문화에 미치지 못한다. 덕행에서는 안연, 민자건, 연배구, 중궁, 말제주에서는 제야, 자공, 정치, 행정에서는 염유, 계로, 문학, 학식에서는 자유, 자하가 뛰어나다. 공자께서는 이 구절에서 자신의 제자들의 능력과 인품에 따라 네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십니다. 먼저 공자는 과거 진나라와 채나라에서의 어려운 유랑 시절에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을 회상합니다. 그들은 스승을 따르는 마음은 깊었지만 지금 문화에 있는 제자들만큼 학문과 인격이 완성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 속에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성장하며 문화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흐뭇한 기쁨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제자들을 4가지 덕목으로 나누어 칭찬합니다. 먼저 덕행이란 인품과 인격의 깊이를 이야기하지요. 안현, 민자건, 연배구, 중궁 이들은 마음이 맑고 성품이 고요하며 스승이 가장 아끼고 신뢰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안현은 공자가 인에 가장 가까운 제자라고 칭한 인물로 덕의 완성에 한없이 다가간 존재였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 말재주와 설득과 소통의 능력을 말합니다. 제아와 자공. 이들은 기지가 뛰어났고 입담이 좋았으며 말을 통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자공은 외교와 설득에 능하여 후대에서도 말의 달인으로 기억됩니다. 세 번째 정사입니다. 정치와 행정 능력을 말합니다. 여미우와 계로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이들은 실무에 강했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각 나라의 정사에 직접 참여했던 실력자들입니다. 특히 계로는 결단력과 용맹으로 유명했으며 공자의 측근이자 호위자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문학은 학문과 예술, 경전 연구에 대한 것으로 자유와 자하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경전과 음악, 예술에 능하여 후대 공자 학파의 학문적 기반을 다진 인물들입니다. 학문을 체계화하고 후배들에게 전승한 스승들로 평가됩니다. 공자가 제자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분류한 것은 학문과 인격이 단일한 기준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재주가 다르고 그 재주가 빛나는 자리 또한 다르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스승이 제자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배어 있습니다. 고난을 함께 넘었던 옛 제자들보다 지금 문화의 제자들이 더 성숙하고 훌륭해졌다는 말 속에는 배움이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진다는 공자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3장 자왈 회야 비조 아자야 어우원 무소불열.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내는 나를 도와주는 자가 아니다. 내 말에 대하여 조금도 기뻐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 구절은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회에 대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드러내는 짧지만 인상적인 말입니다. 공자는 안회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만 들으면 마치 비판처럼 들리지만 그 다음 문장이 그 진의를 밝혀줍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든 아내는 기뻐하지 않는 일이 없다. 즉 스승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아내는 거기에서 늘 배움을 얻고 그 배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여기서 말한 도움은 지적인 반박이나 토론을 말합니다. 일부 제자들은 스승과 논쟁하며 자신의 의견을 펼치고 사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회는 그와 다르게 스승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조용히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제자였습니다. 공자는 그런 안회의 태도를 스승을 돕지 않는다고 표현했지만 그 말 속에는 부정이 아니라 말할 때마다 기뻐하는 진정한 배움의 사람이라는 가장 큰 칭찬이 담겨 있습니다. 안회는 논어 전체에서 겸손, 근면, 절약, 청빈으로 상징되는 인물입니다. 그는 가난했지만 불평하지 않았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깊이 이해했고 스승의 말을 들을 때마다
새삼 기쁨을 느끼는 순수한 학문의 기쁨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공자의 이 말은 배움의 진정한 핵심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알려줍니다. 진정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흡수하며 배움 그 자체를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이 장은 그 상징이 되는 안회의 모습을 통해 배움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4장 자왈 효제 민자건 인불간 어기부모 곤제지연.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효도하는구나 민자건은. 그의 부모와 형제들에 대하여 사람들이 이간한 말이 없다. 공자께서는 이 구절에서 제자 민자건의 덕행을 효라고 한마디로 압축해 찬탄하십니다. 효도하는구나 민자건은. 이 감탄에는 단순히 부모를 잘 모신다는 의미를 넘어 가족 전체와의 관계를 조화롭게 이끌어간 그의 인품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이어서 사람들이 그 부모와 형제 사이를 이간할 말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뜻은 곧 민자건이 워낙 성실하고 온화하게 가족을 대하니 누구도 그 가정의 사이를 억지로 헐뜯거나 의심할 수 없을 만큼 그의 효성이 분명하다고 투명했다는 의미를 뜻합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가정 안의 불화나 형제 간의 다툼이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웠습니다. 하지만 민자건의 가정에서는 그런 소문이 단 한 번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부모에게 공경을 다하고 형제에게는 우애를 다하며 모든 갈등의 싹을 애초에 틔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여기에서 효도를 단순히 부모에게 잘하는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효는 가정의 분위기를 바르게 세우는 힘, 부모와 형제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흐름을 미리 막아내는 마음의 덕을 뜻했습니다. 즉, 효는 개인적 미덕이 아니라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중심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민자건은 겉으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었고 그의 모습은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고요하고 차분한 덕의 구현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참된 효도는 말보다 행동에 있으며 가정의 평화를 지켜내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게 드러난다. 민자건은 그 모범적인 상징으로 공자의 입을 통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5장 남용삼복 백규 공자 이기형 지자처지. 남용은 백규라는 시를 3번 되풀이해 읊었다. 공자는 그 사람의 덕을 보고 자신의 형의 딸을 그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이 장은 공자가 제자 남용의 인품을 높이 평가한 장면으로 보여줍니다. 남용은 늘 백규라는 시의 한 구절을 되풀이해 읊었다고 합니다. 흰 옥에도 티가 있다는 뜻을 담은 이 구절은 남에게 엄격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자기 성찰의 의미가 담긴 문장입니다. 남용이 이 구절을 3번 되풀이했다라는 표현은 그저 반복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늘 겸손함과 경계심을 품고 수행하듯 자신을 다스렸다는 의미입니다. 즉 남용은 완전함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허물을 돌아보며 늘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공자는 이런 남용의 태도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공자는 자신의 형의 딸을 남용의 아내로 삼게 하였다.
고대 사회에서 혼인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을 잇는 엄중한 결정이었습니다. 스승이 자신의 집안 친족을 제자에게 맡기는 것은 그 제자의 인격과 덕행을 완전히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즉, 내 가족을 맡겨도 될 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공자의 판단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크게 보이려는 행동이나 화려한 말이 아니라 흰 옥에도 티가 있다는 한 구절을 마음에 새기고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남용의 반복된 성찰은 공자가 가장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덕행의 표지였고, 그 조용한 성찰이 한 사람의 삶의 관계 그리고 가정을 지키는 가장 탄탄한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이 짧은 문장이 보여줍니다. 6장 개강자문 제자 수귀 호학 공자 대왈 유한회 자호학 불행단명 사익 금야 증망. 개강자가 물었다. 제자들 가운데 누가 학문을 가장 즐겨하는 자입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안회라는 이가 있었으니 그는 참으로 학문을 즐겼다. 그러나 불행히도 짧은 목숨으로 죽고 말았다.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구나. 이 장에서 개강자는 공자에게 질문합니다. 스승의 수많은 제자들 중 누구를 가장 배움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까? 공자는 주저없이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는 바로 안회입니다. 논어 전편에 걸쳐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제자로 묘사되는 인물이지요. 공자는 안회는 참으로 학문을 좋아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좋아한다는 단순히 공부를 즐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배움을 통해 자신을 갈고 다듬고 스승의 가르침을 한치의 의심 없이 마음에 받아들이며 가난과 고난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태도, 그 모든 것을 포함한 말입니다. 안여는 가난했습니다. 대나무로 만든 그릇 하나로 식사를 했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지만 입 한 번,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공자는 그에게서 배움의 순수한 정신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조용히 슬픔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단명하여 죽었다. 이제는 그런 사람도 없다. 스승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먼저 떠내보낸 슬픔을 짧은 문장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안연이 생전에 보여준 겸손함, 그리고 배움을 향한 끝없는 기쁨은 공자에게 있어서 다시는 나타나기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지식의 양이 아니라 배움 앞에 서는 마음의 자세에서 시작된다. 안연처럼 가난해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깎아내고 갈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공자는 진정한 호학자라 한 것입니다. 7장 안연사 안로청자 지차 이위지과 자왈 제불제 역각언이자야 리하사 유관 이무곽 오불도행 이위지곽 이오종 대부지후 불가도행야. 안연이 죽자 그의 아버지 안로가 공자의 수레를 빌려 안연의 곽을 만들고자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식이 능하든 능하지 않든 부모는 제 자식을 위해 말하기 마련이다. 내 아들 이가 죽었을 때도 관은 있었지만 곽은 없었다. 나는 걸어서 다니면서까지 곽을 만들 수는 없다. 나는 대부의 예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걸어서 다니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 이 장은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현이 죽었을 때의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안현의 아버지 안로는 아들의 장례를 조금이라도 더 풍성하게 치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공자에게 와서 정중히 청합니다. 선생님의 수레를 빌려다 팔아 그 값으로 아들 안현의 곽을 만들고 싶습니다. 공자의 수레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신분과 예법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안로는 스승이 제자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기에 이 부탁이 가능하리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능하든 능하지 않든 부모는 자기 자식을 위해 말하기 마련이다. 이는 안로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뜻이자 부모가 자식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을 스승으로서 깊이 공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공자는 자신의 아들 리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내 아들이 죽었을 때도 관은 있었지만 곽은 없었다. 즉 자신의 자식에게조차 격식을 넘지 않는 장례를 치렀음을 밝힙니다.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나는 대부의 예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데 수레를 팔아 곽을 만들고 걸어 다니는 것은 예에 맞지 않는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예의 원칙은 누구에게 동일하다는 가르침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사랑했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예법을 어지럽히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사랑은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안현은 공자에게 가장 소중한 제자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분 이상의 장례를 치러주는 것은 오히려 안현의 검소한 인품과 맞지 않았고 스승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에도 어긋났습니다. 이 장에는 공자가 한 아버지로서 그리고 스승으로서 얼마나 깊이 슬픔을 품었는지가 조용히 드러납니다. 표면적으로는 규범을 지킨다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나도 너희와 같은 슬픔을 지켰고 그 슬픔 속에서도 예를 지키고자 했다라는 스승의 고요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과 예법 사이에서 공자가 선택한 것은 절제된 사랑, 그리고 변치 않는 원칙이었습니다. 스승의 슬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예의 무게가 깊이 묻어나는 장입니다. 8장 안현사 자왈 의 천상여 천상여. 안현이 죽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 하늘이 나를 잃게 하는구나. 하늘이 나를 잃게 하는구나. 이 장은 안현이 세상을 떠났을 때 공자가 터뜨린 절절한 슬픔의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줍니다. 공자는 평생 수많은 제자를 두었지만 그 가운데도 안현을 가장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재능이나 지적 능력 때문이 아니라 안현이 보여준 겸손함, 근면함, 청빈함, 그리고 배움을 향한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안현은 늘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가난하고 고된 삶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공자는 스승이기 전에 한 사람의 어른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아, 하늘이 나를 잃게 하는구나. 이 탄식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는 안연이라는 귀한 제자를 잃은 개인적인 비애. 공자는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던, 가장 순수하게 따라오던 제자를 잃었습니다. 안연의 죽음은 공자에게 자신의 한쪽 팔을 잃은 것과 같은 상실이었습니다. 둘째는 도를 함께 나눌 이가 사라진 데에 대한 존재적 슬픔입니다. 안연은 공자의 가르침을 가장 온전히 체현한 인물이었고, 공자가 그토록 추구하던 인에 가장 가까이 닿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사라졌다는 것은 공자로 하여금 하늘이 나의 길을 돕지 않는구나 라는 절망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이 나를 잃게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안연을 잃은 것이 곧 자신의 한 부분을 잃은 것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도와 인을 함께 실현할 벗을 떠나보낸 스승의 마음, 그리고 순수한 제자를 먼저 떠나보낸 인간의 슬픔을 그대로 담고 있는 구절입니다. 9장. 안연사 자곡지동 종자왈 자동의 왈 유동호 비부인 지위 동이 수위.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는 그를 위해 통곡하였다. 곁에 있던 이가 말했다. 선생님께서 통곡하셨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통곡할 만한 일이 아닌가? 그 사람을 위해 통곡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통곡한단 말인가? 이 장은 스승 공자가 제자 안연을 잃었을 때 평소에 절제된 모습을 넘어서 통곡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평소 공자는 예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슬픔이 깊어도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예의 절도를 지키며 애도를 표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연이 죽었을 때 공자는 그 절제를 넘어서 통곡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통은 몸이 떨릴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울부짖는 것을 말합니다. 곁에서 지켜보던 제자가 조심스레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심하게 통곡하셨습니다. 이는 공자가 예법을 넘을까 걱정되어 드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공자는 단호하면서도 절절하게 말합니다. 통곡할 일이 아니란 말인가? 그 사람을 위해 통곡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위해 통곡한단 말이냐? 안연은 공자가 평생 가장 신뢰하고 사랑하는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가 세상을 떠나자 공자는 마치 자신의 한 부분이 떨어져 나간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연의 죽음은 공자가 평생 걸어온 길에 한 축이 무너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스승이 제자를 잃은 인간적인 절망, 그리고 도의 계승을 잃은 철학적 비애가 겹겹이 쌓여 있는 고백입니다. 논어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인 공자의 모습이 드러나는 장 중의 하나로 스승과 제자의 깊은 정이 짧은 문장 속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10장. 안연사 문인욕 후장지 자왈 불가 문인 후장지 자왈 회야시여 유부야 여불득시유자야 비야야 부이삼자야. 안연이 죽자 문인들이 그를 후하게 장사 지내고자 하였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나 문인들은 끝내 후하게 장사 지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대했건만
나는 회를 내 자식처럼 대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나의 뜻이 아니다. 저 너희들 몇몇 제자들의 한 일일 뿐이다. 이 장은 안연의 죽음을 둘러싸고 스승과 제자들 사이에 벌어진 마음의 엇갈림을 담고 있습니다. 안연이 세상을 떠난 뒤 문인들은 그의 장례를 크게 정성을 다해 치르고 싶어 했습니다. 안연은 문화생 모두가 존경하던 덕망 높은 인물이었고 그의 죽음은 제자들에게도 큰 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자는 늘 예를 기준으로 삼았고 지나친 장래는 예의 절도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안연 본인 역시 청빈과 검소함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의 성품에 맞지 않는 호화로운 장례를 스승으로서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인들은 스승의 뜻을 따르지 않았고 결국 후장을 치렀습니다. 안연을 향한 그들의 인정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때 공자는 깊은 감정이 섞인 말을 합니다. 회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겼지만 나는 회를 아들처럼 대하지 못하였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스승으로서 가슴 아픈 죄책감. 안연은 늘 스승을 부모처럼 섬겼습니다. 그런데 스승은 예법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마음으로 해주고 싶은 장례를 다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공자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쓰라린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법 때문에 지켜야 하는 한계. 공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회를 아들처럼 대하고 싶었지만 예를 어길 수 없어 그렇게 하지 못했다. 여기에서 스승의 개인적 사랑보다 예의 원칙을 더 우선하는 공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사사로운 정 때문에 예를 무너뜨리면 그 자체가 안연의 삶의 정신을 훼손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으로 이는 내 뜻이 아니다. 그저 너희 몇몇 제자들의 행동일 뿐이다. 여기에는 제자들이 스승의 뜻을 넘어서 행동한 것에 대한 아쉬움과 그리고 그만큼 안연을 사랑한 제자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측은함이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공자는 예를 지키고자 했던 자신의 마음과 안연을 향한 제자들의 진심 사이에서 조용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탓하지 않고 다만 이것은 나의 결정이 아니다. 너희가 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남깁니다. 이 장에서 공자의 인간적인 고뇌와 예와 정 사이에서 절제된 슬픔을 보여주는 기록입니다. 제자들의 애정에 얽혀 만들어낸 아주 인간적이고 깊은 장면이기도 합니다. 11장 계로문사 귀신 자왈 미능사인 언능사귀 간문사왈 미지생 언지사 자로가 귀신을 섬김에 대해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자로가 감히 죽음에 대하여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삶도 아직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이 장은 공자의 철학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핵심적인 문장을 담고 있습니다. 자로는 호기심이 강하고 행동력이 뛰어난 제자였는데 이번에는 삶의 경계를 넘어 귀신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스승에게 묻습니다. 먼저 자로가 묻습니다. 귀신을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이는 고대 중국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사의식, 죽은 자의 영혼, 신에게 올리는 정성 등이 사회의 중심 질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어찌 귀신을 섬길 수 있겠는가? 이 말은 단순히 귀신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와 우선순위를 말한 것입니다. 먼저 살아있는 사람을 돌보고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공자는 삶과 인간 사이의 윤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죽은 자를 섬기는 형식을 갖추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자로는 또 다시 조심스레 묻습니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질문이지만 공자는 또다시 강한 질서를 세웁니다. 삶도 아직 알지 못하면서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이 말은 죽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생사의 문제를 외면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공자가 말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을 먼저 바로 이해하고 살아내라.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죽음을 논하는 것은 순서가 아니다. 삶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을 섬기고 관계를 가꾸며 책임을 다하고 사랑하고 갈등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의 연습이 충분히 되어야 죽음 또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공자의 가르침입니다. 공자의 이 말은 삶을 경시한 채 죽음과 실력만을 중시하던 풍조에 대한 강한 균형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죽음을 묻기 전에 지금 살아있는 사람을 먼저 보라. 삶의 의미를 세우지 않은 채 죽음의 의미를 묻는 것은 공허하다고 말입니다. 12장 민자 시측 은은여야 자로 항항여야 염류자공 강간여야 자락 야규야 부득기사연. 민자가 곁을 모시고 서 있으니 공손하고 온화하였다. 자로는 씩씩하고 강직하였다. 염유와 자공은 말이 담대하고 당당하였다. 공자가 이를 기뻐하였다. 그러고는 말씀하셨다. 유 같은 사람은 아마 제 명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이 장은 공자가 네 제자의 성품을 살피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각 제자가 지닌 기질이 선명하게 대비되며 그들의 미래에 대한 공자의 통찰까지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먼저 민자건이 스승 곁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공자는 그의 모습을 은은이라고 묘사합니다. 이는 온화함, 공손함, 차분함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민자건은 논어에서 늘 조용하고 조화로운 덕을 지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그의 성품이 한 문장에 고요히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자로입니다. 자로는 행동이 씩씩하고 기상이 강직한 인물입니다. 공자는 이를 항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굳건하고 결단력 있는 기계를 뜻합니다. 자로는 무사적 기질이 강했고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는 다혈질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염유와 자공입니다. 이들은 간간이라 표현했는데 이는 말이 당당하고 조리 있고 자신감 있게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염유는 정치 행정에 능했고 자공은 외교, 설득, 언변에 뛰어났던 제자였습니다. 스승은 이 네 명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제자 하나하나가 제각기 개성이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잘 성장해 주길 바라는 스승의 흐뭇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 공자는 자로를 향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한마디 남깁니다. 자로 같은 사람은 제 명대로 죽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예언이 아니라 자로의 성격적 위험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로는 늘 앞장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몸을 던져 나아갔으며 옳다고 판단하면 자신의 안위와 상관없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용맹함은 장점이지만 공자의 눈에는 그것이 자신을 소모하고 다치게 할 기질로 보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 따르면 자로는 훗날 정치적 혼란 속에서 폭도에게 붙잡혀 죽임을 당합니다. 공자의 말이 현실이 된 셈입니다. 이 장은 스승이 제자들의 성품을 깊이 이해하고 그 장점과 위험까지 정확히 꿰뚫어 보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한 제자들을 향한 사랑과 염려가 아주 짧은 문장 속에서 고요히 드러나 있습니다. 각기 다른 모습의 내 제자, 온화한 민자건 강직한 자로, 당당한 염려와 자공, 그리고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면서도 자로의 미래를 걱정하는 공자의 마음이 차분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구절입니다. 13장 노인위 장부 민자건왈 인구관 여지하 하필계작 자왈 부인 불언 언필유중.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를 새로 짓고자 하였다. 민자건이 말하였다. 옛 제도가 있는데 어찌 그렇게 하려는가? 무슨 이유로 반드시 새로 지어야 한단 말인가? 공자가 말씀하셨다. 민자건은 함부로 말하는 법이 없다. 그가 말하면 반드시 핵심을 찌른다. 이 장은 민자건의 차분한 성품과 통찰이 공자의 입을 통해 극찬받는 장면입니다. 노나라 사람들이 장부, 즉 관청 건물을 새로 지으려 했습니다. 아마도 정치적 체면이나 외형적 변화 혹은 권력 교체를 상징하기 위해 대대적인 공사를 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민자건이 조용히 말합니다. 옛 제도가 있는데 어찌 굳이 바꾸려 하는가? 왜 반드시 새로 지어야 하는가? 이 말은 단순히 건물 한 채를 두고 한 말이 아닙니다. 민자건은 변화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변화, 겉모습만 바꾸는 형식적 개혁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옛 제도가 문제가 없다면 굳이 고칠 필요가 없고 겉모습만 바꾸는 변화는 세금과 노력의 낭비일 뿐 정작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민자건의 말은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검소함, 실용성, 절도, 절제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하고 고요한 덕의 사람으로 묘사됩니다. 그의 말투는 과장되지 않았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에 공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민자건은 아무 말이나 하지 않는다. 한 번 말하면 반드시 핵심을 찌른다. 공자가 제자에 대해 내린 최고의 칭찬 중 하나입니다. 민자건은 말이 적은 제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적은 말 속에는 늘 신중한 사려, 그리고 무엇이 백성에게 이로운가에 대한 판단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자는 제자들이 말을 잘한다고 해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유려하거나 목소리가 크다고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적어도 그 말이 중심이 잡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는 말이라고 보았습니다. 민자건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장은 우리에게 조용히 말해줍니다.
말은 많을 필요가 없다. 필요한 순간에 핵심을 정확하게. 14장 자왈 유지슬해 위어구지문 문인 불경자로 자왈 유야 승당이 미입어실야.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가 왜 우리 집 문 앞에서 검은고를 타는가? 그 말을 들은 문인들이 자로를 가볍게 여겼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로는 이미 마루에 올랐으나 아직 방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장은 자로와 관련된 오해와 스승의 해명이 담긴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어느 날 자로가 스승의 집 문 앞에서 슬이라는 큰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자로는 본래 무사적 기질이 강하고 강직하며 행동에 앞서는 제자였지만 그와 동시에 음악과 예에도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를 본 공자가 말합니다. 자로가 내 문 앞에서 어찌 검은고를 타고 있는가? 이 말만 들으면 마치 스승이 제자를 꾸짖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주변의 다른 제자들은 이 말을 자로를 낮추는 말로 오해했습니다. 문인들은 자로를 무시하며 가벼이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알아차린 공자는 즉시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자로는 이미 마루에 올랐으나 아직 방에 들어간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매우 깊은 비유입니다. 고대 건축에서 당은 집의 넓은 마루이고 실은 그 안쪽에 깊은 방을 뜻합니다. 공자가 말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에 오른 사람은 이미 예, 악, 학문, 덕의 기초를 갖춘 사람, 실에 들어간 사람은 도의 깊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 내면의 고요함과 인의 완숙함을 가진 사람. 공자는 자로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성장과 가능성과 성취를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그는 자로에게 여전히 부족한 점, 성급함, 다혈질, 지나친 직설적인 행동이 있음을 알고 아직 방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자로는 이미 배움의 문턱을 넘어섰고 아직 깊은 경지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이는 비판이 아니라 신중한 평가이고 애정어린 격려였습니다. 공자는 자로의 장점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언제나 앞장서는 용기, 의리를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있는 행동력.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로가 더 많은 성찰과 절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자신을 낮춰보는 주변 제자들에 대한 공자의 단호한 교정이자 자로에 대한 공정한 평가였습니다. 제자를 대하는 스승의 균형 잡힌 시선, 그리고 능력과 단점을 모두 정확히 바라보는 공자의 통찰을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15장 자공문 사여 상야 숙현 자왈 사여과 상야 불극 왈 연즉 사유여 자왈 과유불극. 자공이 물었다. 제야와 자공 가운데 누가 더 어질고 낫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제야는 지나치고 너는 미치지 못한다. 자공이 다시 여쭈었다. 그렇다면 제야가 더 낫다는 뜻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 이 장은 공자의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모자람과 다르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자공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제야와 자공 중 누가 더 나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는 제자의 솔직한 궁금함과 약간의 자의식이 섞여 있습니다. 자공은 말재주와 외교적 능력이 뛰어나 스스로의 역량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비교를 피하지도 않고 간단히 답합니다. 제야는 지나치고 너는 미치지 못한다. 제야는 말이 과격하고 행동이 지나친 성향이 있었고, 반대로 자공은 지나치게 계산적이거나 신중하다 못해 소극적일 때가 있었습니다. 즉, 둘 다 균형의 기준에서 한 사람은 너무 많이 나아가고 다른 한 사람은 덜 도달한 셈입니다. 이에 자공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지나친 제야가 더 나은 겁니까? 자신은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었기 때문에 그 반대가 더 낫다는 뜻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공자가 남긴 말이 바로 과유불급, 지나침은 모자란과 같다. 이 말은 동양 철학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원리로 중용의 정신을 압축한 문장입니다. 지나치게 앞서가도 문제며 너무 부족해도 문제, 둘 다 조화와 균형의 길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제야의 지나침은 자신감과 능력을 넘어서 과한 말과 행동으로 이어졌고, 자공의 부족함은 지나친 신중함과 계산으로 인해 때때로 필요한 결단이 결여되는 단점이 나타났습니다. 공자는 둘 중 누구를 더 높이거나 낮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극단으로 기울지 말라는 가장 본질적이고 균형 잡힌 교훈을 남긴 것입니다. 16장 기시부어 주공 이구야 위지 취렴 이부익지 자왈 비오도야 소자명 고이공지 가야. 개씨 집안이 주공보다 더 부유해졌는데 구가 그들을 위해 세금을 거두고 더 부를 보태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다. 너희 젊은이들은 북을 올려 그를 공격해도 된다. 이 장은 공자가 제자 염유의 행동을 아주 강하게 꾸짖는 장면입니다. 평소 점잖고 온화한 공자의 말투와는 달리 거의 단절을 선언할 만큼 준엄한 어조가 담겨 있습니다. 노나라의 대부 집안인 기씨는 이미 지나치게 막강한 힘과 재산을 가진 가문이었습니다. 심지어 그 부유함이 옛 성인 주공을 능가한다고까지 말합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권력 중심의 부의 독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공자의 제자 중 한 사람인 염유가 기씨를 위해 세금을 더 거두고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모아 기씨의 부를 더욱 키워주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는 곧 백성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권력자의 탐욕을 돕는 행위였습니다. 이를 들은 공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다. 이 말은 제자를 내친다는 뜻이 아니라 그의 행동이 공자의 도와는 완전히 어긋났다는 뜻입니다. 공자가 가르친 인의와 예의 정신은 백성을 아끼고 권력의 부당한 학대를 경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염유는 그 가르침을 어겼고 공자는 그 점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욱 강렬합니다. 젊은이들이여 북을 울려 그를 공격해도 된다. 명고이 공지. 이는 전쟁이나 반박을 공식적으로 선언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즉 스승 공자는 염유의 행동에
공적 비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잘못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악한 권력을 돕는 지식인은 더욱 위험하다는 공자의 철학적 입장이 드러난 장면입니다. 공자의 가르침은 기술이나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과 공동체의 정의를 위한 학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제자가 권력자의 부당한 이익을 키우는 일에 앞장선다면 그는 공자의 길을 떠난 사람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문의 목적은 정의를 세우는 데에 있다. 지식인이 권력에 봉사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에게 돌아간다. 스승은 제자의 능력을 자랑하기보다는 그 능력이 잘못된 곳에 쓰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공자는 부당한 힘을 돕는 제자를 단호히 꾸짖을 만큼 정의와 원칙에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17장 시야우 삼야로 사야벽 유야언. 자선은 순박하고 증삼은 둔하며 제안은 치우쳐 있고 자로는 거칠다. 이 장은 공자가 내 제자의 기질을 매우 간결하게 평가하는 구절입니다. 짧은 문장이지만 스승이 제자를 각각 특징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표현들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제자의 성품을 깊이 이해한 뒤 내린 정직한 진단이었습니다. 자서우, 순박하고 꾸밈없다. 공자가 말한 우라는 것은 오늘날의 어리석다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이 시기에는 순박하고 계산이 없고 꾸밈없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자서는 지나치게 단순해서 세상의 거친 일들을 제대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그만큼 마음이 맑고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증삼로, 둔하지만 솔직하고 성실하다. 로 역시 부정적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성실하고 솔직하며 숨김없는 기질을 말합니다. 증삼은 인성이 상징처럼 다루어지고 후대 유가의 핵심 인물이 될 정도로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의 둔함은 성급함이 없는 안정된 인격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제야벽, 편벽됨, 과한 주장. 제야는 재능이 뛰어나고 말솜씨가 좋았지만 그 재능이 때로는 자신의 주장에 치우치고 예를 가볍게 여기는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공자는 제야의 능력을 높이 평가했으나 그의 편벽된 태도를 여러 번 꾸짖었던 기록이 논어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이 벽은 바로 그 편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자로언, 거칠고 지나치게 직선적이다. 자로는 용맹하고 행동력이 뛰어난 제자였지만 그 강직함이 때로는 거친 말투, 무모한 행동, 지나친 공격성으로 나타납니다. 공자는 자로의 정의감과 충성심을 인정하면서도 그 기질이 스스로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이 네 가지 표현은 단순한 단점의 나열이 아니라 각 제자가 지닌 기질의 한계점을 정확히 짚는 스승의 진단입니다. 그리고 공자는 제자들을 평가하면서 단점을 과장해 모욕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발전을 위해 그 기질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지점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순박함에도 세상의 이치를 알아야 하고 둔함도 성실함으로 채워야 하고 재능은 균형을 잃지 않아야 하고 용기는 절제가 있어야 한다. 공자가 바라본 제자들의 모습은 지적 능력보다 인격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장 자왈 회야 기서호 누공
사불수명, 이화식언, 억증누중.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내는 거의 인에 가까운 사람이지만 자주 가난하였다. 자공은 타고난 운명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재물을 불리는 일을 하였으며 그 추측과 계산은 자주 맞아 떨어졌다. 이 장은 공자가 두 제자를 비교하는 듯 하면서도 각자의 성품과 운명 그리고 삶의 방식에 대해 아주 균형 있는 평가를 남긴 구절입니다. 먼저 아내를 말합니다. 회는 거의 인에 가까운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늘 가난했다. 아내는 가장 청빈한 삶을 살았던 제자였습니다. 대나무 그릇 하나로 밥을 지어 먹고 허름한 집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그를 향해 거의 성인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청빈함은 곧 현실적 빈곤함과 고단함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누공, 그는 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 속에서도 마음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것이 아내의 가장 큰 인격적 빛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공자는 자공을 말합니다. 자공은 타고난 운명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재물을 늘리는 일을 했으며 그의 판단은 자주 맞았다. 여기에서 불수명은 하늘이 정한 운명을 스스로 거스린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했다는 뜻입니다. 자공은 뛰어난 상업 감각과 언변을 가진 제자였습니다. 실제로 역사 기록에도 그는 외교력과 경제력이 뛰어난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의 계산은 정확했고 투자나 판단은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자공의 재물 모으는 능력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재능을 타고난 기질과 노력으로 만든 결과로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칭찬하고 자공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 사람의 삶의 방식이 각자의 기질과 운명에 맞게 다르게 드러남을 인정합니다. 아내는 가난 속에서 기쁨을 잃지 않는 인의 길, 자공은 세상 속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자신의 삶을 개척하는 길. 공자는 두 길 모두 부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각자의 성품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비교가 아니라 인격의 다양성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어떤 사람은 재물을 다루면서도 자신의 도리를 잃지 않습니다. 공자는 이 두 사람의 길을 모두 인정하며 각자의 기질이 자연스럽게 발휘되는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인격의 시련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가난 속에서 빛나는 사람도 있고 세상 속에서 능력을 펼치는 자도 있다. 공자가 사람을 평가할 때는 하나의 기준으로 억지로 묶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9장 자장문, 선인지도, 자왈, 불천적, 역불이 머실. 자장이 선인의 길을 물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발자취조차 밟지 못하면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리라. 이 장은 공자가 도의 단계에 대해 아주 간결하면서도 강렬한 비유를 통해 설명한 구절입니다. 제자 자장이 묻습니다. 덕이 높고 모범적인 사람, 즉 선인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는 어떻게 하면 도에 가까워지고 그 깊은 경지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공자는 단 한마디 문장으로 답합니다. 그의 발자취도 밟지 못한다면 그의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 문장에는 두 단계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발자취라는 것은 선인의 흔적을 따라가는 초입입니다.
발자취를 밟는다는 것은 선인의 작은 행동, 습관, 태도, 실천들을 하나하나 따라한다는 뜻입니다. 겸손하게 말하기, 예의를 지키기, 분노를 절제하기, 남을 배려하기, 약자에게 따뜻하게 행동하기, 자기를 돌아보고 고치려는 마음. 이런 작은 행위들이 곧 발자취입니다. 도는 거창한 깨달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의 사소한 실천을 따라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도의 깊은 완성, 내면의 경지를 말합니다. 방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말은 도의 깊은 경지, 즉 완성된 인격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을 뜻하지요. 공자는 자장에게 말합니다. 너는 지금 도의 깊은 상태를 묻고 있지만 그 문턱에 이르는 가장 작은 발걸음조차 아직 밟지 않고 있다면 그 끝에 이를 수 없다. 이는 도의 경지를 깨달음이나 한 번에 뛰어넘는 성취가 아니라 작은 실천의 누적으로 보고 있는 공자의 일관된 관점입니다. 도는 작은 발자취에 따라 걷는 데에서 시작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깊은 방으로 들어갈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조급하게 성취를 바라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도는 단숨에 얻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의 길 위에 있을 때만 그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20장 자왈 론독시여 군자자호 색장자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말이 진실되고 믿음직한 것이 정말 옳은가? 그 사람은 군자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엄숙한 사람인가? 공자가 말의 진실성과 외형적 엄숙함 사이의 차이를 짧지만 날카롭게 묻는 구절입니다. 론독이란 말이 진실하고 단단하며 듣기에 믿음직한 것을 뜻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아주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러나 공자는 그 진실성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반문합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가? 그가 군자인가? 아니면 겉모습만 엄숙한 사람인가? 공자는 여기서 겉으로는 단정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속이 비어있는 사람들을 염두에 둡니다. 말을 조리 있게 하고 엄숙한 얼굴을 하고 수도자처럼 보이는 모습은 겉으로는 군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묻습니다. 그 말이 정말 그의 마음에서 나온 것인가? 겉모습의 단정함만으로는 그 사람이 진정한 군자인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군자는 외형보다 내면의 성실함과 진정성으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공자의 이 질문은 단순히 누군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던지는 내면 성찰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진실한 말처럼 보이는 것에도 속지 마라. 외형적인 엄숙함은 군자의 징표가 아니다. 군자의 핵심은 속과 겉이 일치해야 한다. 그래서 공자는 일부러 의문형으로 말했을 것입니다. 공자는 늘 말과 외형보다는 진실성, 덕성, 내면의 성숙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철학이 짧은 문장 속에서도 은근하고 깊게 드러나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1장 자로문 문사행저 자왈 유부형제 여지하기 문사행지 염유문 문사행저 자왈 문사행지 공서화왈 유야 문문사행저 자왈 유부영제 구야 문문사행저 자왈 문사행지 적야흑간문
자왈, 구야퇴, 고진지, 유야겸인, 고퇴지. 자로가 물었다. 무슨 말을 들으면 곧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와 형이 계신데 어찌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실행하겠느냐? 염유가 물었다. 무슨 말을 들으면 실행해야 합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 말을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 공서화가 말하였다. 자로가 묻자 선생님은 부영이 계시니 곧 행동할 수 없다 하셨고, 염유가 묻자 그 말을 들으면 즉시 실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 감히 여쭙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염유는 소극적이니 앞으로 나아가게 한 것이고, 자로는 성급하고 지나치니 물러서게 한 것이다. 이 장은 스승 공자가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준 이유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교육 장면입니다. 먼저 자로가 묻습니다. 무슨 말을 들으면 곧 실행해야 합니까? 자로는 성격이 매우 급하고 강한 제자였습니다. 옳다고 생각하면 바로 몸을 던져 행동하는 기질이 있었지요. 그런 자로에게 공자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버지와 형이 살아계신데 어찌 그 말을 듣자마자 곧 실행하겠느냐. 이것은 즉 너는 성급하니 가만히 생각하고 집안 어른과 상의하고 움직여라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는 염유가 묻습니다. 같은 질문입니다. 말을 들으면 즉시 행해야 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그렇다.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 염유는 성격이 소극적이고 조심스러운 제자였습니다. 필요한 상황에서도 쉽게 나서지 않는 성분이 있기에 그에게는 오히려 나아가라 라는 격려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제자 공서화가 나섭니다. 자로에게는 멈춰라 하고 염유에게는 나아가라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용기 있게 스승에게 직언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유를 아주 명료하게 밝혀줍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핵심의 의미는 교육은 모두에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기질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 소극적인 사람은 나아가게 하고 성급한 사람은 멈추게 하고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스승의 역할이다 라고 말입니다. 공자의 도는 단순한 지식과 규범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성품을 꿰뚫어 보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방향으로 바로 잡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육의 핵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22장 자외어광 안연후 자왈 오이여위 사의 왈 자제 회하 감사. 공자가 광에서 위협을 당했을 때 안연은 뒤쪽에 남아 있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죽은 줄 알았다. 안연이 말하였다. 스승께서 살아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이 장은 공자와 안연 사이의 깊은 사제의 정을 보여주는 매우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어느 날 공자는 광이라는 지방에서 오해를 받아 포위당하고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함께 있던 제자들은 혼란 속에서 흩어지거나 한동안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연은 스승과 떨어져 뒤늦게 돌아옵니다. 공자는 안연을 보자마자 숨겨왔던 불안과 걱정을 드러내듯 말합니다. 나는 너를 죽은 줄 알았다. 평소 절제된 공자의 말투에서는 보기 드문 직설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공자가 안연을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걱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자 안연은 자신의 목숨보다 스승의 안전을 더 우선하는 마음으로 답합니다. 스승님이 살아계신데 제가 어찌 감히 죽겠습니까? 이 말은 단순히 생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배움의 도와 길에서 스승을 중심으로 여기고 함께 걷고자 했던 안연의 마음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장에서 공자가 안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안연이 스승보다 먼저 죽을 수 없다고 말하는 마음, 둘 사이에 신뢰와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공자와 안연의 관계가 얼마나 깊었는지, 그리고 왜 공자가 평생 그를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삼았는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구절입니다. 23장 계자연문 중유 염구가 위대신여 자왈 오이자위 이지문 중유여구지문 소위 대신자 이도사군 불가즉지 금유여구야 가위구신의 왈 연즉종지자여 자왈 시부여군 역불종야. 계자연이 물었다. 자로와 염유를 대신이라 할 수 있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자네가 특별한 질문을 할 줄 알았더니 또 자로와 염유에 대해 묻는구먼. 대신이라 함은 도를 가지고 임금을 섬기고 도를 따를 수 없다면 그만두는 것이다. 지금 자로와 염유는 그저 형식만 갖춘 신하라 할 수 있다. 계자연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임금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죽이려 하거나 임금을 죽이라 하면 그 또한 따르지 않는다. 이 장은 공자가 말하는 참된 대신, 즉 나라를 바치는 큰 신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밝히는 구절입니다. 계자연이 스승에게 묻습니다. 자로와 염유는 큰 신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로와 염유는 정치적 능력이 뛰어난 제자이므로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듯이 보이지만 공자는 오히려 아쉬움 섞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자네가 색다른 질문을 할 줄 알았는데 또 자로와 염유에 대해 묻는구먼. 그만큼 공자는 자로와 염유가 큰 신하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정의한 대신의 기준이라는 것은 도를 가지고 임금을 섬기고 도를 따를 수 없다면 그만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른 원칙과 도덕성을 갖춘 도를 가지고 있는 신하여야 하고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하지 않고 사직할 수 있는 용기, 도를 따르지 않으면 그만둔다. 이것이 공자가 말하는 단순히 지혜롭고 능력이 많은 신하가 아니라 의리와 도덕으로 군주를 바로잡고 그 부당함에 저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자로와 염유는 아직 형식만 갖춘 신하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역할은 수행할 수 있지만 도를 세우고 군주를 바르게 이끄는 큰 신하의 경지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라는 것이지요. 자로는 용맹하지만 성급하고 염유는 부지런하지만 지나치게 온건하여 권력자의 뜻에 끌려갈 위험이 있었습니다. 공자가 보기에는 그들은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인물이었고 그런 사람을 대신이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계자연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신하는 임금을 무조건 따라야 하냐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공자는 단호하게 아버지를 죽이라 하거나 임금을 죽이라고 하면
그런 명령은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공자의 정명사상,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인간은 도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 신하가 복종할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하는 도로 군주를 섬기고 도에 맞지 않으면 직을 그만둔다. 부도덕한 명령에는 절대 복종하지 않는다. 이것이 공자가 생각하는 신하와 군주의 올바른 관계였던 것입니다. 24장 자로사 자고 위비제 자왈 적부인지자 자로왈 유민인언 유사직언 하필독서 연후 위학 자왈 시고오부령자 자로가 자고를 비해지방 장관으로 임명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아들을 망치는구나. 자로가 말하였다. 거기에 백성이 있고 나라에 사직이 있습니다. 어찌 반드시 글을 읽어야만 배움이라 하겠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런 아첨 궤변을 싫어하는 것이다. 이 장은 자로의 지나친 행동력과 공자의 실력 없는 정치 참여에 대한 강한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로는 행동력이 있고 뛰어난 제자였지만 정치의 현장에서 직접 사람을 기용하려는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고라는 인물을 비라는 지방 도시의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이를 공자는 매우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남의 아들을 망치는구나.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능한 사람을 정치에 세워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친다. 또 그가 맡은 직책 때문에 그 지역 백성들이 피해를 본다. 공자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관직을 맡기는 것을 백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신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자 자로는 반박합니다. 백성도 있고 나라 사직도 있는데 왜 꼭 책을 읽어야 배움입니까? 자로는 사람을 쓰는데 실무 경험이나 용기도 중요하지 않냐. 글을 많이 읽은 사람만이 꼭 관직에 오를 수 있냐. 실제로 백성을 상대하는 데는 행동력이 오히려 중요하지 않냐라는 자로 특유의 직선적인 사고와 실용주의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러나 공자가 보기에는 자의적이고 위험한 궤변이었습니다. 공자는 단칼에 나는 이런 아첨과 궤변을 싫어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을 과하게 논리적인 척하고 옳지 않은 일을 그럴듯하게 꾸미며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 궤변을 쓰는 태도를 뜻합니다. 공자는 자로의 말에 담긴 위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자로의 핵심은 능력보다 의리나 기세를 앞세워 중요한 직책을 쉽게 맡긴다는 데에 있었습니다. 자고가 정말 관직을 맡을 실력이 있는지 그 지역을 다스릴 덕과 지혜가 있는지 자로는 충분히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보기엔 괜찮으니까 임명한 것, 바로 그 점을 꾸짖은 것이지요. 공정하고 책임 있는 인재 등용에 대한 공자의 철학, 그것이 가장 뚜렷하게 보여지는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25장 자로 증석 염유 공서화 시좌 자왈 어오일일 장오이 무오이야 거즈괄 부로지야 여흑지희 즉하이제 자로 소리 이대왈 천승지국 사포대국지간 가지사려 인지기근 유야위지 비급삼년 가사유용 차지방야 부자심지
구 이하여 대왈 방육 70 여오 60 구야 위지 비급 3년 가사종민 여기에야 이사군자 적 이하여 대왈 비왈능지 원학언 종묘지사 여회동 단장보 원위소상언 점 이하여 고슬이 갱이 사슬이자 대왈 이호 삼자 자지찬 자왈 하상호 역각 언기지야 왈 막춘자 춘복기생 관자 오육인 동자 육칠인 욕호기 풍오무 영이귀 부자 희연 탄왈 오여점야 삼자 자출 증석후 증석왈 부삼자 자지 언하여 자왈 역각 언기지야 이왈 부자 하심유야 자왈 위국이여 기연불량 시고심지 유구 즉 비방야여 자왈 안견 방육 70여 560이 비방야자 유적 즉 비방야여 자왈 종묘회동 비제후 이하 적야 위지소 숙능 위지대 자로 증석 여묘 공서화가 옆에서 모시고 앉아 있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하루 먼저 살았다는 이유로 나와 같지 못하다고 여기지 마라. 평소에는 늘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들 하지 않느냐. 만약 누군가 너희들을 알아준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는가? 자로가 말하였다. 천승의 나라가 큰 나라들 사이에 끼이고 군대가 침략과 기근이 겹쳐도 저 자로가 맡아 3년이면 백성을 용감하게 하고 방향을 알게 하겠습니다. 공자가 방긋이 웃었다. 염유가 답하였다. 면적이 6, 70리 혹은 5, 60리의 나라라면 제가 맡아 3년 안에 백성을 넉넉히 살게 하겠습니다. 예약은 군자의 지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공서화가 답하였다. 제가 능하다고 할 수 없으나 배우고 싶습니다. 종묘의 일과 제후 회맹의 예식에 갖추어진 예복을 입고 작은 보좌관이 되고 싶습니다. 증점이 답하였다. 증점은 검은고를 조용히 타다가 격음 소리를 내고 악기를 내려놓고 일어나 말했다. 저는 저 색과는 뜻이 다릅니다. 공자가 말했다. 무슨 상관이냐? 각자 자신의 뜻을 말하는 것뿐이다. 증점이 말했다. 늦봄이 되어 봄옷을 갖추어 입고 성년, 청년 5, 6명, 아이들 6, 7명과 함께 이 강에서 목욕하고 무에서 바람 쐬고 노래하며 집으로 돌아가는 것, 제가 바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공자는 탄식하며 말했다. 나는 점의 뜻과 함께한다. 셋은 물러가고 증점이 뒤에 남았다. 증점이 다시 물었다. 세 사람의 말은 어떠했습니까? 공자가 말했다. 다만 각자 그들의 뜻을 말한 것일 뿐이다. 증점이 물었다. 어찌하여 자로에게는 웃으셨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라를 다스릴 때 예로서 해야 하는데 자로는 말에 겸양이 없어서 내가 웃은 것이다. 그렇다면 염유는 나라를 다스리기에 옳지 않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어찌 6, 70리 혹은 5, 60리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나라가 아니라 하겠는가? 그렇다면 공서와는 나라를 맡기기 어렵습니까?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종묘의 일과 제후의 회맹을 맡은 자리가 제후가 아니면 누구겠는가? 적이 작은 직책을 맡고자 한다 하니 누가 큰 직책을 맡을 수 있겠는가? 이 장은 제자 4사람이 스승 앞에서 자신의 뜻을 밝히는 매우 아름다운 대목입니다. 이 장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삶의 방향, 스승의 통찰, 그리고 어떤 삶이 진정한 충만인가에 대한 공자의 최종 선택이 드러납니다. 자로는 성급하고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는 위험한 나라를 맡겨달라고 했습니다. 큰 나라들 사이에 끼인 위태로운 나라, 침략과 기근이 있는 나라, 자신이 맡으면 3년 만에 용감한 백성을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예와 겸양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세와 의욕만 앞설 뿐이지요. 그래서 공자는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니라 너무 직설적인 기질에 대한 미소였습니다. 염유는 현실적이고 온건한 제자입니다. 그는 작은 나라의 민생을 3년 만에 풍족하게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약은 자신보다 더 나은 군자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는 겸손함, 신중함, 현실 감각이 들어 있습니다. 공자는 염유의 말에 그 또한 나라를 맡을 수 있다라고 인정합니다. 공서와는 자신이 능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종묘의 예식, 제후의 회맹, 예복을 갖추고 작은 보좌관이 되고 싶다. 그의 마음은 겸손하고 온화하며 예에 대한 자신이 바치려는 순결한 기질을 드러냅니다. 공자는 그가 말한 것이 오히려 큰 자리에 자격이 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증점은 말합니다. 검은고를 조용히 타다가 맑은 소리 하나를 내고 악기를 내려놓고 일어나서 저는 저 셋과 다릅니다.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그려냅니다. 늦은 봄에 봄옷을 갓입은 사람들과 청년 6명, 아이들 7명, 그리고 강에서 목욕을 하고 무에서 바람을 쐬고 노래하며 돌아온다. 이것은 전쟁도 아니고 행정도 아니고 예식의 업무도 아닙니다. 그저 자연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조화롭게 사는 삶. 이 순간 공자는 탄식하며 말합니다. 나는 증정의 뜻과 함께한다. 여기에서 공자는 효과, 성과, 권력, 업적을 넘어서서 인간적인 근원적인 평안을 선택합니다. 증점이 왜 자로에게 웃었는지 공자는 대답합니다. 나라를 다스림에는 예가 필요한데 자로는 겸양이 없었다. 염유와 공서와도 그 나라에 합당한가 라고 묻자 공자는 둘 다 능력이 충분하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이 장에서 사람마다 다 각자 다른 뜻이 있다. 자로도 좋고 염유도 좋고 공서와도 좋고 증점도 좋다. 스승은 제자의 뜻을 억누르지 않고 단지 그 기질에 비추어 부족한 점을 잡아주는 것이 스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자의 선택은 결국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 늦은 봄 강가에서 바람을 쐬며 노래하며 귀가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논어 전체에서 가장 인간적이고 아름다운 순간 중에 하나로 표현됩니다. 지금까지 논어 선진편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 편에서는 공자와 제자들의 인격, 기질,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을 차분히 따라가며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마다 타고난 기질이 다르고 가고자 하는 길도 각기 달랐습니다. 누구는 용맹이 말았고 누구는 민생을 말했으며 누구는 예를 말했고 또 누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고요한 기쁨을 말했습니다. 공자는 이러한 제자들을 비교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다만 사람마다 지닌 성정의 무게와 방향을 바라보시며 부족한 부분을 다스려주고 때로는 북돋아주고 때로는 물러나게 하며 그들의 참된 곧 마음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다음 편은 공자가 가장 사랑한 제자 안현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의 성정, 그의 덕, 그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를 통해 드러나는 공자의 깊은 도의 모습이 우리 앞에 차분히 펼쳐질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안현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산의 다람쥐 책방 구독, 좋아요.